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까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병자호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약 30년 만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이번에는 일본 외놈들이 아니라 호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오랑캐호라고 해서 오랑캐라고 좀 개무시했던 이 여진족에게 침략을 받아서 또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자, 이렇게 또다시 커다란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배경,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외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어떤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또 자신의 권력, 지위 이런 것들만 지키려고 하다가 나라를 못 지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병자호란 또한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오늘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 끝까지 한 방에 쭉 갈 거니까 잘 집중해서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볼 텐데 전쟁이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일단 후지 개간을 장려하고 뭐 국방을 강화하고 뭐 이러한 복구 정책을 당연히 선조 다음에 왕이 되었던 광해군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동의보감, 이건 아주 유명한 책이죠. 누가 썼죠? 허준이라는 분이 동의보감을 편찬해서 또 백성들 아프면 잘 치료해주는 이러한 책도 광해군 때 잘 쓰여졌단 말이야. 그럼 뭐 나름대로 광해군은 전쟁 이후에 복구 정책을 잘 펼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외교 정책이겠죠. 주변 국가와의 관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돼갈까요? 우리 쇠퇴해 갔다고 했잖아. 반면에 반면에 어떤 나라는 점점 강해졌다? 여진족이 세웠던 후금은 강성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금이 쇠퇴해가는 명을 공격하겠죠. 그때 명나라가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군대 보냈으니까 너희들도 보내라. 당연한 요구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명나라의 요구를 받아서 군대를 보냈는데 엄청 깨지고 또 결국 명나라가 망할 것 같고 후금이 더 강한 국가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명나라야 도움만 줬다가 결국 우리가 후금한테 완전히 비난과 반발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음,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애매모호한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한 척하는 것도 문제고 안 친한 척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자 실리적인 우리 국가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자, 무슨 외교 정책을 펼쳤다?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명나라를 또 안 도와주기도 쌩까기도 좀 너무 양아치 같잖아. 우리 힘들 때 도와줬는데 걔네가 힘들 때 우리가 또 쌩까는 건 그래요. 그래서 도와주기는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도와줬다가는 후금한테 밉보이고 그래서 광해군은 군대를 보낼 때 장홍립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136페이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광해군의 중리배교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이제 광해군이 보내는데 음, 갈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13,000명의 군대를 보내지만, 야, 형세 봐서 일을 정해라. 대충 싸우는 척 하다가 항복해. 뭐, 요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몰래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홍립은 이 밀명에 따라서 싸우는 척 하다가 후금에 투항해서
후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라 명나라가 가라고 하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항복했잖아요. 이렇게 후금에게 이제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금 입장에서도 야 그래? 아 그런 거였어? 아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이 왔구나. 그래 인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우리 군대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명나라든 후금이든 두 나라를 자극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우리는 할 거 하는 그런 액션을 중립외교를 통해서 광해군이 잘 보였던 거죠. 자 그러나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했던 북인에 대해서 이 서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준 부모의 나라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느냐?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거다. 응? 그래서 이 광해군의 외교 정책, 여기 외교 정책은 무슨 외교? 중립외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인들은 뭘 추구했느냐? 명나라와의 의리, 이 명나라의 의리를 서인들은 더 중요하게 봤던 거죠. 나라가 망할지언정 명과의 의리, 명과의 의리, 응? 명분 이게 더 중요하다. 응? 여러분들 아버지가 정말 힘들 때 아버지 친구가 엄청나게 도와줬어. 근데 아버지 친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증 좀 서달래.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어? 쌩까? 아, 이러면 완전 쓰레기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보증 서줬다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싹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사실 이때 당시 판단하기 힘들 수 있었는데 그래도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족을 지켜야죠. 가장인데. 근데 이제 서인들은 이러한 중립외교했던 광해군과 북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결국 반발을 하고요. 그래서 인조반정, 광해군을 몰아내고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내고 인조를 추대하는 인조반정을 일으킨 거예요. 자, 어떤 세력이? 서인 세력이. 특히 이제 광해군은 원래는 선조의 적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전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뒤늦게 중전마마가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제 영창대군이에요. 영창대군. 이거 잠깐 적어줄게요. 영창대군이 이제 태어나니까 영창대군을 이제 죽여요. 응? 후한이 없애야겠다. 그리고 이제 영창대군의 엄마, 이 영창대군의 엄마가 인목대비인데 엄마도 이제 폐위시켜버려요. 그 자기 동생 뭐 씨는 다르지만 동생이 영창대군 죽이고 엄마 폐위시키고 이거는 약간 폐륜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서인들은 저 임금은 폐륜적이고 또 의리를 지키지 않는 군주이므로 군주로서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이 광해군을 몰아내서 인조가 왕이 된 거예요. 그걸 인조 반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광해군을 쫓겨났기 때문에 연산군처럼 뒤에 군이라는 호칭이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인조 반정 이후에 이 서인 정권은 인조와 서인 정권은 어떠한 외교 관계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때 마침 국제 정세가 좀 변화돼요. 그러니까 후금에서 태종이 즉위하고 후금이 예전보다 더 강하게 되는 가운데 자, 이때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누구냐면 바로 이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괄. 자, 이괄. 자, 이괄은 교과서 137페이지 잠깐 더 보고 가실게요. 어떤 사람이고 뭐가 불만이었길래 반란을 일으켰느냐. 이 사람의 반란은 엄청난 반란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일단 자기가 인조반정에 참여했어요. 군대 이끌고 광해군 몰아내는데 자기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과를 2등 공신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2등으로 임명해? 그리고 자신을 여전히 평안도 지역에 그 지역을 군대를 이끌라는 그러한 직책을 받게 돼요. 그 나머지들은 수도에서 한양에서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변방으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열받으니까 어떻게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반란이 한양을 점령할 정도로 처음에는 거세게 일어났지만 결국은 그 이괄의 그 부하들이 막 배신 때리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해요. 근데 문제는 이괄의 난에 가담했던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네. 이 일부 무리들이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후금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금으로 도망을 간 이괄의 부하들이 후금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후금의 길잡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잘 알겠니?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인조반정 일어난 후금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 길을 누가 잘 알겠니? 이괄의 부하들이 알겠죠. 왜냐면 여기 이괄이 옛날 이 지역을 막았던 장수였기 때문에 이괄의 부하들은 그냥 눈 감고도 어디가 어딘지 알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괄의 난이 실패한 이후에 이괄의 부하들이 후금으로 투항을 해버렸고 결국 이제 후금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조선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정묘호란이야. 정묘호란. 이괄의 난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정묘년 1627년에 먼저 후금이 공격했던 것이 정묘호란이고요. 관군과 의병이 항전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고요. 우리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후금도 야, 니네 우리 그동안 개무시했는데 야, 이제 우리 많이 컸어. 그러니까 니네 우리를 형이라고 불러. 동생이라고 내가 너희들 받아줄게. 이렇게 형제 관계를 후금이 요구해서 그냥 오케이, 알겠어, 형 이러고 이제 이 관계가 체결이 되면서 일단 후금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도 조선을 막 정복하는데 힘 빼는 것보다는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더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선은 됐어. 얘네들 나한테 형이라고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후방은 이제는 좀 안정이 됐겠지. 만일에 조선을 이렇게 형제관계 맺지 않고 명을 바로 공격해버리면 조선이 후금의 뒤를 칠 수 있잖아. 그래서 후금도 오케이, 요 정도 만족하고 돌아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후금이 더 커졌네. 후금이 뭐가 됐냐면 청이 돼요. 그리고 자신도 뭐가 됐다? 황제가 되었다. 이제는 옛날에 후금이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나 이제 황제니까 야, 조선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군신관계. 이제는 우리를 황제로 떠받들어 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 미친놈들, 이 오랑캐 야만 새끼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해서 싸울 것이냐라는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정부의 신하들이 양쪽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주화론은 이제 청과 이제 청의 요구 수용하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오랑캐라고 아무리 무시해봐야 쟤네들은 일단 강대국이 되었고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 또 쳐들어올 텐데 그냥 전쟁을 막아야 돼 해서 이 주화론자들도 있었지만 이 주전론은 뭐야 뭐 하자 청과 전쟁하자 한판 뜨자 전쟁할 힘도 없는데 일단 싸우자고 한 거예요. 근데 서인들은 일단 중립외교했던 광해군과 북인의 외교 정책에 반발해서 인조를 왕으로 옹립했잖아. 당연히 서인들은 아무래도 주전론 쪽에 사람이 더 많았겠죠. 결국 군신 관계를 거절, 그러니까 주전론의 입장이 반영이 되면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태종은 아니 이 자식들 말이야, 우리를 거부해? 우리를 여전히 오랑캐 취급해? 해서 침략을 한 거죠. 순식간에 한양이 점령되고 인조는 이제 남쪽으로 남한산성 우리 성남 뒷산이죠. 피신을 하고요. 여기에서 한 45일 정도 여기서 이제 버텨요. 근데 이때는 한겨울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은 여름에 쳐들어오지만 병자호란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은 겨울에 와요. 왜 겨울에 올까? 압록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말 타고 오려면 강이 얼어야 되거든. 그래서 겨울에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남한산성에 올라간 거예요. 춥고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결국 저항하다가 항복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삼전도라고 근데 롯데월드 앞에 가면 석촌호수 있죠? 그 석촌호수 옆에 삼전도 비가 있어요. 이 삼전도.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 여의도 뭐 그런 것처럼 삼전도 섬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청나라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고요. 인조는 대가리 받고 대가리 몇 번 박어? 땅바닥에 3번 받고 허리를 9번 굽히는 이러한 아주 치욕적인 의식을 거행하고 항복을 하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이제 주화론으로 화해하고 이제 조약 맺는 게 난데 어쨌든 우리는 의리 지켜야 된다. 자존심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더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굴욕적인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청과의 군신 관계는 체결됐고 또 청나라의 지원군 파병해야 되고 조공 바치고 백성들 엄청나게 인질로 끌려가는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병자호란 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묘호란은 구분해야 돼. 정묘호란은 후금의 침입을 받아서 형제관계 수립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병자호란은 1636년 청나라와 전쟁에서 결국 군신 관계가 체결되었던 것이 병자호란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명나라는 이제 끝났고 청나라가 중국을 전부 다 지배하는 청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싸울 수 있다. 실제로 힘은 없는데 우리의 원한을 갚아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이러한 운동을 효종이 추진해요. 자, 효종. 자, 이거 누구냐? 무슨 운동이냐? 북벌운동이에요. 북벌운동. 북쪽을 정벌하자. 그러니까 청을 정벌하자. 근데 이러한 운동은 추진을 했지만 실제로 할까요? 북벌을 할까요? 못하죠. 말만 한 거예요. 그냥 어떤 정신 승리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 오랑캐 놈들한테 조약 맺고 굴욕을 당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저놈들 이길 수 있다, 정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망각한 정신 승리만 했던 것이 북벌 운동이에요. 근데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죠. 어,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는 청나라 인질로 갔다가 완전히 청나라 물 다 들었네 해가지고 이제 인조가 좀 이 소현세자를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 소현세자가 독살당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표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복림대군은 청나라에 끌려갔었던 시절에 좀 청나라한테 많은 수모를 겪었나 봐. 그래서 왕이 효종이 된 다음에 이러한 북벌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나 효종이 죽고 나서 이 북벌운동 또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중단을 하고 말았다. 자, 라는 것까지 이제 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효정 이후에 북벌은 중단되고 우리는 이제 청나라에 또 조공 바치고 뭐 이러한 사대하는 이러한 외교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하고 이번 단원 외란과 호란 마무리 할게요. 오케이, 안녕, 끝.